안녕하세요. 조은정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과목인 조경 시공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시공은 첫 번째 챕터 시공 이론과 두 번째 챕터 부분별 공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시공 이론에서는 시공 계획 및 관리 그리고 적산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 시공 이론인데요. 본 챕터는 조경 기능사 수준에서는 깊게 출제되지는 않고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읽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공계획 및 관리의 정의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계획 보시면 시공계획의 목표는 공사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공사기간 내에 예산에 맞게 최소의 비용으로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 및 과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공관리란 시공계획에 따른 실제 시공의 기능상의 조정을 하는 모든 노력을 시공관리라고 하는데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이 세 가지가 3대 목적입니다. 곧 이 시공계획 및 관리에서의 목적은 빠르게, 좋게, 품질이 좋게, 그리고 싸게, 안전하게 요 네 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방서인데요. 아주 중요하다고 나와 있죠. 시방서란 무엇인가? 설계 도면상에 작성되지 않는 내용, 즉 공사비나 공사 절차, 재료의 품질이나 검사 등 기타 시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서술형으로 문서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도면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자세하게 서술해서 알 수 있도록 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시방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시방서와 전문 시방서인데요. 이 전문 시방서는 특별 시방서 혹은 특기 시방서라고도 하면서요. 이 둘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상이한 경우에서는 전문 시방서가 표준 시방서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정계획인데요. 공정계획이란 각 공종별로 각각의 공정에 관해서 시공 순서 및 시공 기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공정계획은 주로 공정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정표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공정표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장단점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공정표란 일단 공종별 시공 순서를 정해서 작업 가능 일수 및 하루의 시공량을 고려한 다음 공정별 공사 소요 기간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막대 공정표와 네트워크 공정표가 나와 있죠. 막대 공정표는 횡성식 공정표라고도 하고요. 그 수평 부분에는 수평란에는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나와 있고 수직축에는 공종이 나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토공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관배수공, 세 번째 콘크리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식재 공사. 이런 식으로 이 수직축에는 공종이 위치하게 됩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작성이 용이한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간단한 공사나 시급을 요하는 공사에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공정표는요. 한눈에 알아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성에도 숙련도가 요구되고 읽기에도 숙련도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복잡한데요. 그 각 공사별로 기간과 소요 날짜 그리고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작업 간의 상호 관계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설득력과 합리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수정과 변경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작성의 숙련도가 요구됨, 그리고 동시에 복잡한 공사나 대형 공사에 쓰이게 됩니다.
수정 및 변경 같은 경우에는 막대 공정표는 수정할 때 모두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탄력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네트워크 공정표는 수정할 때 마찬가지로 모두 고쳐야 해서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만 그 작업 간의 상호 관계가 명료하기 때문에 더욱 과학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장단점에 대해서 공정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공사 계약과 시공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사업 관계자 정의가 나오는데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면요. 발주자는 공사를 계약 체결하고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 자로 1회자죠. 1회하는 주체가 발주자고요. 설계자는 계약에 따라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뒤에 나오는데, 설계자와 시공자는 계약에 따라서 어떠한 완성물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약자가 되는 거고요. 네, 감리자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의 계약 과정은 입찰 공고부터 보통 시작하여 현장 설명, 입찰, 개찰, 낙찰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공사 입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입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경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수의계약은 어떠한 공사의 특징이 너무 소규모이거나 특허 공법이 필요하거나 목적 가격이 너무 소액인 경우 경쟁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하여 그 시공사가 미리 거의 정해져 있는 개념으로 경쟁 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경쟁하여 낙찰받는 방식인데, 맨 처음으로 보시면 일반 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 경쟁에 참가시키는 것이죠. 장점으로는 공정성과 저렴한 공사비가 확보되고, 단점으로는 과다 경쟁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명 경쟁 입찰을 보시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 자수를 지명하여 경쟁시키는 것입니다. 경쟁자들의 신뢰가 확보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지만 단점, 불공정한 담합이나 지명 고정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경쟁 입찰과 지명 경쟁 입찰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하는 제도가 제한 경쟁 입찰인데요. 지역을 제한하거나 시공 능력 또는 공사 실적을 제한하는 등 어떠한 일정 제한 기준을 가지고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외의 입찰 방식으로는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와 설계시공 일괄 입찰이 있는데요. 이 설계시공 일괄 입찰은 턴키 공사라고 해서 요즘 그런 대기업 등에서 주로 하는 방법이죠. 도급자가 금융부터 시운전까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설계와 시공까지 내용 일체를 조달하여 준공 후 인도하는 입찰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공정관리가 용이하고 공사비 절감 및 공기가 단축되나, 단점은 질적 평가에 반영이 어렵고 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이 저해된다 등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공사 입찰 방식에 이어서 다음은 공사 실시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크게 나누면 직영공사와 도급공사가 있습니다. 도급공사는 다시 일식도급, 분할도급, 공동도급 등의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표를 장단점을 잘 외워두시는 게 기출에 나왔으니까 장단점을 비교하여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직영공사는 발주자 자체가 시공자가 되는 것이고요. 도급공사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공사 시행을 의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급자가 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영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내용이 단순하고 시공 과정이 용이할 때, 저렴한 노동력과 재료가 확보 가능할 때, 그리고 도급으로서는 단가를 정하기 곤란할 때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도급공사는 시급한 준공을 필요로 할 때 어떤 전문성과 기술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적인 사항이 요구될 때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직영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 경쟁의 폐단 방지 및 복잡한 행정 절차가 불필요하고 책임 소재 파악, 공사 감독의 곤란성이 없어서 좋은데, 도급공사에서는 반면에 책임 소재 파악이 불명확하고 공사 변경 절차가 복잡하며 어렵다는 이런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일식 도급, 분할 도급, 공동 도급, 도급 방식들인데요. 일식 도급은 전체를 한 도급자에게 맡기는 것이고요. 분할 도급은 공사 내용을 세분해서 공종별, 공정별, 공구별, 직종별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도급하는 것입니다. 공동 도급은 도급 주체가 여럿인 것으로 위험이 분산되고 공사 이행의 확실성이 보장되지만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단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도급 공사 시에 도급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총액 도급, 단가 도급, 실비정산, 보수 가산 도급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읽어보시는 정도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1 보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적산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적산 마찬가지로요. 기능사 수준에서는 깊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골고루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만약에 후에 산업기사나 기사를 준비하시게 되신다면 적산 부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적산이란 무엇인가?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또 재료 말고 노무의 수량, 노무의 양이 있겠죠. 그리고 단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으로 사용자재의 종류별, 수량, 그리고 품질, 소요시간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각각의 단가에 자재량 및 노동량을 곱하여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런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계산하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품생 같은 경우는 단위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수량 및 노무의 공량을 셈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서 표준품셈을 매년 제정하여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전자정보관에 가시면 품셈이나 시방서 그리고 설계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산에서 수량이 나오게 되면 계산해서 수량의 단가를 곱한 것을 견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위 대가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1위 대가표란 건설공사에서 단위 목적물 한 개를 기준으로 해서 표를 만든 것입니다. 단위 목적물 한 개를 기준으로 소요되는 재료비, 농비, 경비 이 세 가지를 산출해서 나타내는 표를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순공사 원가이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 적산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수량의 이름이라든지 수량 계산의 기준 아니면 재료와 금액의 단위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수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시면 설계 수량 그리고 계획 수량, 소요 수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설계 도면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것들의 수량은 설계 수량이라고 합니다. 실시 설계 및 상세 설계에 표시된 재료 및 치수에 의해서 산출된 수량을 말하고요. 계획 수량은 설계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시공 현장 조건에 따라 시공 계획 수립상 소요되는 수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요 수량은 설계 수량과 계획 수량의 산출량에 운반, 저장, 가공하게 되면 여기서 손실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손실량을 예측하여 부과한 할증 수량을 소요 수량이라고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이 세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도면상에 만약에 수목이 10주를 식지하도록 나와 있었다고 보시면 그것은 수목 10주, 설계 수량은 수목 10주입니다. 반면에
수목 10주를 설계 도면상에는 있지만 수목 10주만 가지고 온다고 해서 시공이 그대로 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소요 수량은 할증량을 더해줍니다. 수목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할증 수량을 더해주게 되는데 10%입니다. 그게. 그래서 수목은 10%의 할증 수량을 더해서 총 소요 수량은 11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계 수량과 소요 수량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계획 수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량은 설계도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설계도에 어떤 것들이 안 나와 있을까요? 주로 토공량 등입니다. 예를 들어 벤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벤치를 설치할 때 그 설계 도면상에는 벤치를 어느 위치에 어떤 공법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설치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치를 설치할 때 그러면 실제로 땅을 파내서 이 벤치의 기초를 묻고 다시 그 파낸 흙에서 묻어서 요 기초를 다시 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파내고 다시 넣어서 다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설계 도면상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 수량에서 다 산출을 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토공에서도 자세히 나올 텐데요. 보통 어떤 기초를 묻게 되면 사각형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파내는 양은 이렇게 직사각형, 사다리꼴로 파내게 됩니다. 사다리꼴로 파내서 이렇게 어떤 정사각이나 직사각형 모양의 기초를 묻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꼴로 여유가 있게 파내게 됩니다. 파내게 되면 그 흙을 이제 옆에 쌓아 놓게 되겠죠. 그리고 기초는 다시 묻히고, 기초가 묻히고 나서 다시 남은 부분의 흙을 이 쌓아진 파낸 흙으로 다시 채우게 됩니다. 이것을 되메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기초를 묻기 위해 파내는 거는 터파기, 그리고 기초부를 묻고요. 그리고 되메우기 양을 채우고요. 되메우기 양을 다시 채우고 하면 처음에 터파서 옆에 뒀던 이 양에서 남은 흙이 있겠죠. 기초부만큼 남겠죠. 대략. 그럼 이 남은 흙은 어디론가 옮기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잔토 처리량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계획 수량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적산이라고 하고, 이런 수량들을 계획 수량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수량 계산의 기준인데요. 단위는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를 기준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단위 및 소수비를 표준품셈 단위 표준에 이거하는데, 보통의 수량 계산은 그 표준품셈 단위 표준 이하, 소수위 이하 1위까지 구한 다음에 끝수를 4,4,5,2 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최적 계산은 보통 이사공식의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사의 최적은 양단면 평균값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사다리꼴로 보통 구조를 묻기 위해서, 기초 구조를 묻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초부를 묻기 위해서 사다리꼴로 터파기를 이렇게 길쭉한 기둥 모양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단면과 요 뒤에 단면, 그리고 길이, 이 길이를 곱하게 되면 요 부피가 나오겠죠. 보통 최적 계산, 어떠한 터파기의 최적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기초부의 최적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양단면 평균값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절토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절토라는 것은 오른쪽에 나와 있죠. 흙을 깎아내는 일을 말하는데요. 흙은 깎았을 때, 그리고 쌓았을 때, 파냈을 때 부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연상태의 흙이 있고, 크게 부피가 늘어난 상태, 흐트러진 상태의 흙이 있고, 다져진 상태의 흙이 있습니다. 컴팩트 C, 흐트러진 상태 L, 그리고 자연 상태는 보통 N이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 N, 요 세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절토량은 자연 상태의 설계도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 및 금액의 단위도 표를 읽어보시면 되겠고, 할증률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 많이 나오는 편이니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할증률 보시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목재가 합판이 일반용이 있고 수작용이 있습니다. 일반용은 3%, 그리고 수작용은 5%인데 수작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구조재가 아니라 치장, 미장 이런 것에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또는 가구 용도에 쓰이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돌 같은 경우에도 붉은 벽돌은 3%인데 시멘트 벽돌은 5%입니다. 네, 틀리고요. 원형 철근은 5%, 이형 철근은 3%,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의 차이는 참고에 적어 두었고요. 조경용 잔디 그리고 조경용 수목 같은 경우 할증률이 10%입니다. 잔디뿐만 아니라 초와 수목 이런 것들, 살아있는 재료, 생물 재료는 모두 10% 할증률을 가진다. 이것은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사 원가 계산서인데요. 총 공사 원가가 있고 순 공사 원가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렇다면 순공사 원가는 무엇인가? 순공사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한 것이 순공사 원가입니다. 그럼 이 순공사 원가에 일반 관리비와 이윤, 세금까지 더하게 되면 그것은 총공사 원가가 됩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재료비가 있고 간접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수목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어떤 벤치, 파고라,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고요. 간접 재료비는 지주목 같은 것들, 지주목이 이 공사 자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에는 설치가 되지만 얘가 자리를 잡고 나면 없앨 수도 있죠. 지주목, 거푸집, 동바리 이런 것들, 가설 설치물 또는 전전가위 같은 것들을 간접 재료비에 넣는다. 보조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노무비도 마찬가지로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가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인부의 노임입니다. 품셈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인부의 노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접 노무비는 이 보조로 종사하는 감독자 등에게 드는 비용으로 직접 노무비의 15% 정도를 계상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표준품셈과 일위 대가표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품셈 예시표를 보시면요. 제가 굴치품에 대해서 캡처를 해왔는데, 품셈상에서는 굴치, 그리고 식재, 운반 이런 것의 품이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 따로 정해져 있고요. 굴치품을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는 지금 단연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표고요. 굴치품이 관목 이외에도 교목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교목 기준은 따로 있게 되는데, 교목은 수고에 대한 굴치품, 그리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이런 거에 의한 굴치품이 있습니다. 세 가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관목 같은 경우에는 굴치품이 키, 나무 높이에 따른, 수고에 따른 굴치품만 있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10주당 기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만약에 0.5m 수고에 관목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10주 심는 데는 조경공이 0.5니까 여기에 속합니다. 조경공이 0.14인, 보통 인부는 0.03인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0.14인 들어가는데 하루에 노임이 있겠죠. 조경공 노임을 곱하게 되면은 단가죠. 단가를 곱하면 총 수량이 나오게 되겠죠. 총 견적이 나오게 되겠죠. 밑에 예시를 들어서 표를 적어 놓았는데요. 조경공의 1인 노인 단가를 줬습니다. 단가가 169,758원이고
보통 인부는 125,427원이라고 합니다. 이 표를 참고하여 무궁화, 관목이죠. 교목은 이 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무궁화의 20주 굴치품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20주이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2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주 기준이니까. 무궁화가 높이가 0.5, 수간폭이 0.5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표에 속하게 되죠. 0.5m이니까요. 그럼 조경공이 0.14인 보통 인부는 0.03이니 10주당 소요된다 이건데요. 보시면 조경공이 0.14, 보통 인부는 0.03. 그러면 조경공 노임을 곱합니다. 169,758원 곱하기 0.14인. 그리고 보통 인부는 0.03인이 들어가니까 0.03 곱하기 125,427원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수량이 나오게 됩니다. 총량의 여기는 10주 기준인데 문제에서는 20주 기준이므로 2를 곱하면 55,057원 57.86원이 되게 되네요. 그래서 답은 약 55,000원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네, 표준 품셈을 통해서 품을 구하는 문제 풀어보았고요. 다음은 1위 대가표입니다. 1위 대가표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공사 단위 목적물 1개 또는 어떤 한 그루당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쳐서 한 번에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잣나무 한 그루의 식재 1위 대가표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료들은 잣나무, 조경공, 보통인부, 지주목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잣나무, 지주목 단가가 나와 있게 되죠. 그런데 잣나무는 수량이 한 주, 네, 1.0입니다. 1.0, 1.0이요. 네, 수량이 한 주 기준이기 때문에 한 주 들어가게 되면은 재료비가 금액이 단가를 곱해서 5만 원이 되게 됩니다. 지주목도 한 세트가 들어가겠죠. 한 세트 P 지주목은 플라스틱 지주목을 얘기하는데요. 55,800원 단가인데 하나가 들어가니까 55,800원이 금액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잣나무랑 지주목 재료비가 총 더해져서 105,800원 금액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비는 조경공과 보통인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0.51인가 0.3인 요 기준은 품셈상, 표준 품셈상에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시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온 것이고요. 조경공 특별인부 0.5인이 들어가고 한 주당, 보통인부 0.3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경공은 원래 단가가 87,542원, 보통인부는 66,662원, 거기에 수량을 곱하게 돼서 금액이 나옵니다. 0.51인을 곱해서 얘는 44,656원, 보통인부는 0.3인을 곱하기 때문에 19,986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을 총 더하게 돼서 64,642원이 요 잣나무 한 그루의 노무비가 됩니다. 금액을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총 합계, 경비는 따로 산출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조경공이나 보통인부의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경비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합계 보시면 이 64,642원과 105,800원을 더해서 174,442원, 이게 총 잣나무 식재의 합계가 1위 대가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잣나무 한 그루 식재 1위 대가표를 살펴보셨는데요. 여기서 규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3.0에 수간폭 1.5m짜리 나무라는 뜻인데요. HW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H는
수고, W는 수간폭을 의미하고요. HR이나 HB는 낙엽 교목류를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규격을 정하고, 잣나무는 상록 교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HW를 규격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이 잣나무는 높이 기준으로 그 농우비가 달라집니다. 키가 3.0인 것이랑 키가 2.0m인 것이랑 그 같은 농우비를 적용하지는 않겠죠. 그런 식으로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농우비 기준으로 그 품샘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품샘 할 때에는 그 보시면 조경공과 보통 인부의 요 수량이 요 잣나무의 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챕터 1 시공 이론에 대해서 모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